국민 여러분, 주식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크게 망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처음에 별다른 고민도 없이 운으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흔히 신참자의 운, 개업발이라고 하지요. 초반에 운 좋게 돈을 벌면 사람은 흥분합니다. 마치 내가 워런 버핏이라도 된 듯 착각합니다. 그러다 결국 브레이크 풀린 차처럼 폭주하다가 크게 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런 개업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엄 정국이라는 구조적 눌림목이 풀린 것을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폭주하면 안 됩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듯 국민 경제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억이냐 50억이냐 대주주 기준 하나도 당정 협의로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져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여기에 최근 구윤철 부총리의 한국 증시 PBR 10 발언까지 겹쳤습니다. 젊은 세대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언어, 그리고 기성세대의 주안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촌극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과거에 작전주로 돈 좀 벌어봤다는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보다 작전주가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크게 두 가지 기대를 갖습니다. 첫째는 품성을 기대하며 선택하는 도덕적 지도자. 둘째는 실력을 기대하면서 뽑는 실용적 지도자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자에 가까웠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실용적 지도자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키워드는 분명했습니다. 실용, 그리고 탈이념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정반대의 길에 가고 있습니다. 교조적 사고에 빠져 돈 퍼주기, 증세, 편향적 인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합리 대신 교조, 실용 대신 도그마. 국민들은 이럴 거면 중도보수라는 간판은 왜 걸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스스로를 중도보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곱씹어보면 대통령 머릿속에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가운데, 즉 중도라는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오른쪽일 것입니다. 극우 논객 전한길 씨 눈에는 이준석이 왼쪽을 보일 것입니다. 이런 상대적 인식 자체가 조소할 만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중도라고 인식하는 것 또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균형이 아니라 좌표 자체가 어긋난 것입니다. 인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검찰 출신은 배제했습니다. 아마도 당사자주의가 자신의 출신 집단에 대한 온정주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전교조 출신을 안 치면서 균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균형이 전혀 없을 겁니다. 교총 출신 교육부 장관을 찾으려면은 1990년 노태우 정부까지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이번 지명자가 SNS에서 했던 수많은 과격한 표현은 교육정책의 수장이 되기에는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관용차를 인도에 세웠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계하는 갑질 DNA가 몸에 밴 것입니다.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잠수정과 충돌했다라는 음모론을 믿었다면 그것도 황당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 토론 때도 짚었지만 천안함 관련 음모론을 믿을 정도면은 부정선거도 믿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 최경진 후보자가 과거에 부정선거는 안 믿었는지 따져물어야 할 판 아닙니까? 며칠 뒤에 대통령께서는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에 나가십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우리 신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쪽에는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다른 한쪽에는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무리 마가니, 마스가니 하는 글자가 쓰인 모자를 쓰고 친한 척 웃는다 해도 그것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기만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 무대에서 국격이 추락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십시오. 청문회에서 더 큰 사고가 터져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공적 책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조적 고집이 아니라 실용적 균형 감각, 패거리식 인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입니다.
개혁발로 흥분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을 실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정권이 되기를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청와대 대표를 모두가 남겠습니다. 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듣고도 믿지 못할 수준의 허튼 소리입니다.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제도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도적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수준 미달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국가 정책을 맡길 수 없을 수준의 위험한 인식입니다. 국가 정책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운영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도를 신뢰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 수도, 한국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무신분립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부작용도 대한민국의 큰 리스크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바꾸면 된다는 수준의 인식, 예측 불가능한 정책 운영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원적 리스크입니다. 노란봉투법 본래의 목적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경제단체들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은 받아들일 테니 원청이 하청과 무제한적으로 교섭을 해야 되는 사용자 범위 확대, 그리고 사업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 노동쟁의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조차 어렵다면 1년의 유예기간이라도 허용해달라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냥 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노사관계법의 기본 틀을 심각하게 흔들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불명확한 부분,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영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조차도 유예기간 1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으로 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 파업을 허용하는 부분, 이재명 정부는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때 한정하겠다라고 하지만 외국으로의 투자, 국내 일부 사업부문 축소 등 대부분의 사업 경영상 결정은 근로조건 변경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 또 그에 따른 노동자의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항상 노동쟁의의 위험을 안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사업하고 고용하라고 등 떠미는 것 아닙니까? 노란봉투법은 어떤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원청이 하청과 교섭해야 하는지도 너무나도 불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은 통과시킨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가이드라인으로 법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제한하게 되면 법원에 갔을 때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가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법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돈이 들어간다면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충분히 대비해 가면서 자기 사업은 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자기 돈 들어가는 사업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부작용을 예상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가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은 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의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아이들에게 선택과 결정에 대해 가르칠 때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나에게 하나뿐인 것을 함부로 걸면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은 쉽게 하면 안 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탓에 주요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걸작입니다. 만약 산업계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 나란 일이 바둑판 엎으면 다시 리셋되는 게임입니까? 바둑판을 다시 세워도 날아간 바둑돌은 누가 치우며 잃어버린 돌은 어디서 다시 가져옵니까? 걸린 판돈이 내 것이 아니어서 쉬운 겁니까? 아름답고 정의로운 꽃밭은 아이들의 그림과 마음속에 있어야지 정책 결정자들의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한 막무가내 정책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졸속으로 진행된 의대 증원과 망가진 외양간에 불지르는 필수 의료 패키지로 올해부터의 핵심 의료 지원자는 멸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의대 커리큘럼조차 모르면서 현장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조롱한 정부의 막무가내 정책에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은 비가역적으로 분쇄되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순차 복귀 중이지만 지역의 복귀율은 참담합니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의 신규 복귀율은 5%를 밑돕니다. 이제 정부는 무슨 법과 정책을 또 어떻게 바꿀 겁니까? 이번에는 기업 차례인가 봅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니 발빠르게 사업을 접고 짐 싸는 기업들. 한국이 제 발에 스스로 묶는 모래주머니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경쟁국들. 그 대가는 우리 국민이 가진 재산과 일자리로 치르게 될 겁니다. 한 나라의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영은 아무렇게나 꺾어도 스스로 다시 피는 잡초가 아닙니다. 하나뿐인 대한민국, 돌이킬 수 없는 강물 위의 선택,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한 도박을 멈추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